나는 남편의 내연녀를 해고했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뺨을 때렸다. 나는 즉시 그의 뺨을 10번 후려치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다. 당신도 내 인생에서 꺼져. 나는 한강 변호텔의 대연회장 무대 뒤편에 서서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남을 정도로 마이크를 쥔 두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밖에서는 MJ그룹의 화려한 송년회가 한창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거대한 홀의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음악 소리,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아래 앉아 있었다.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 투자자들, 그리고 경제부 기자들까지. 그리고 가장 앞자리, 내 남편인 박민주는 젊은 비서 한지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곧 회사를 상장시킬 성공한 기업가다운 세련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지은은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샴페인색의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부드러운 붉은 입술로 꿀처럼 달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그저 상사와 비서 사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예의를 차린 듯한 거리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아는 건 나뿐이었다. 석 달 전 나는 남편의 서재 가장 아래 서랍에 숨겨진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사진에는 산모의 이름이 한지은, 임신 6주, 그리고 비상연락처에 박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으며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 여자가 먼저 자신에게 매달렸다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와 아이들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끊고 잘못을 바로잡고 전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아 17년간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은 믿은 게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의 가면을 벗기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내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 석 달간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 낮에는 여전히 MJ그룹 박민준 회장의 아내 이세연이었다.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남편 곁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자. 밤이 되어 두 아이가 잠들면 나는 차가운 기계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나는 사람을 고용해 뒷조사를 시켰다. 은행에 있는 옛 친구에게 부탁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호텔복도 CCTV 영상을 되짚어봤다. 그가 늘 들고 다니는 태블릿 PC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진실은 한 겹, 또 한 겹 벗겨졌다. 마침내 내가 부수려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왕자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오늘 밤 특별상 추첨을 위해 박민준 회장님의 사모님 이세연 여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MC의 활기찬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나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밖으로 나갔다. 모든 테이블에서 즉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의 목이 높고 소매가 긴 원피스를 입었다. 누구를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오늘 밤 내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랐다. 나중에 이 순간을 떠올렸을 때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기를. 나는 올해 36, 아이 둘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과 수많은 인내가 나를 시든 여자로 만들도록 내버려 둔 적은 없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자 스포트라이트가 내 얼굴에 똑바로 쏟아졌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박민준이 와인잔을 든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눈빛은 20년 전과 똑같았다. 그가 대학교 기숙사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내게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나중에 반드시 좋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을 때와, 그때 그는 가난했고 공부를 잘했으며 야망이 넘쳤고 늘 사려 깊고 진취적인 척했다. 나는 경주에 계신 대학 교수님의 딸로 반듯한 집안에서 자랐다. 모두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손해라고 말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다고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내가 본 것은 그가 너무나 교묘하게 쓰고 있던 가면이었을 뿐이다. MC가 내게 추첨함을 건넸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추첨에 앞서 잠시 대형 스크린을 빌리고 싶습니다. 장내가 약간 술렁였다.
아래에 있던 박민준이 흠칫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희미해졌다. 나는 기술팀 쪽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내 뒤에 LED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첫 번째로 나타난 영상은 제주도의 한 고급 호텔 복도 CCTV였다. 작년 11월 18일, 우리 부부의 결혼 16주년 기념일 밤. 그날 밤 그는 부산으로 파트너와 출장을 간다고 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한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들어가는 남자는 바로 박민준이었다. 장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른 집단에 불이 붙듯 빠르게 번져나갔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은행거래 내역이었다. 지난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한지은의 개인 계좌로 꾸준히 이체된 내역. 명목은 특별수당이었지만 그녀는 해당 직책의 인사 시스템에 이름조차 없었다. 총액은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다. 세 번째는 문자 메시지였다. 늘 도덕군자처럼 구는 저 늙은 아내와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넌 그냥 아이만 낳아. 내가 너와 아이의 미래는 책임질게. 저 여자가 마음만 약하게 굴면 돈은 얼마든지 빼낼 수 있어. 이번에는 배경음악 소리마저 사라진 듯 장내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나는 똑바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박민주는 이미 벌떡 일어서 있었고 손에 든 와인잔이 기울어져 술이 그의 소매를 적셨다. 한지은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때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혼란스럽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웠다.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다. 이 순간까지도 가장 아픈 것은 그의 외도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남자가 내 신뢰를 무한정 쓸 수 있는 돈지갑처럼 여기고 내 친절을 어리석음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다. 박민준 씨, 이제 내가 지난 석 달간 왜 침묵했는지 알겠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무대 계단을 뛰어 올라오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세연, 너 미쳤어?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이제 막 정신이 들었을 뿐이야. 칼날처럼 차가운 하얀 조명 아래 나는 오늘 밤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민주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무대로 곧장 달려들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를 쳐다봤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두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분노와 공포로 목에 핏대가 선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매주 경제지에 실리던 침착하고 세련된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장소의 한가운데에서 맨몸이 벗겨진 자의 진짜 얼굴이었다. 이세연, 넌 지금 모든 걸 망치고 있어. 그는 이를 갈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 손에 들린 마이크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담아낼 만큼은 충분했다. 내일 회사에 투자자 미팅 있는 거 몰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알지. 그래서 바로 오늘을 택한 거야. 장내는 숨을 죽인 듯 했다. 아래에 앉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 중 누구도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몇몇 기자들이 몰래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는 것이 보였다. 회사의 몇몇 고위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혹감과 불안감이 섞인 눈빛을 교환했다. 한지은은 앞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두 손으로 클러치를 꽉 쥐고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박민준이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아챘다. 그의 손아귀 힘이 너무 강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할 말 다 했어?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화면 당장 꺼. 나는 내 손목을 꽉 쥔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허수음이 나올 뿐이었다. 지난 십수년간 이 남자가 나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스웠다. 나는 승승장구하던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뒤로 물러나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봤다. 그가 모범적인 가정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미소로 그의 곁에 나타났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물려주신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에게 자금을 대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밤낮으로 곁을 지킨 것도 나였다. 그의 남동생이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나서서 해결해 준 것도 나였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의 대가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 손목을 난폭하게 움켜쥐는 것. 나를 늙은 도덕군자라 부르는 문자 메시지라니.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이 손 놔.
박민주는 이를 갈았다. 날 더는 몰아세우지 마.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세운 건 당신이야. 바로 그 순간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뺨을 때리는 손은 너무나 빨라서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짝! 메마른 소리가 대연회장 한가운데에 울려 퍼지며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폭발음처럼 날카롭게 증폭되었다. 내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고 입꼬리에서 즉시 톡 쏘는 통증이 느껴졌다. 혀끝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아래에서 몇몇 비명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벌떡 일어섰고 누군가는 경호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누군가는 너무 놀라 입을 가린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나는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박민준도 막 얼어붙어 있었다. 아마 그 자신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댈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뺨은 내 얼굴만 때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지막 가면까지 산산조각 냈다. 나는 혀끝으로 피가 배어 나오는 입꼬리를 살짝 할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 웃음소리가 분명 박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를 때렸던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세연아 나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근처 스탠드에 마이크를 내려놓고 손을 들어 반격했다. 짝! 박민준의 머리가 왼쪽으로 확 돌아갔다.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뺨이 반대쪽으로 날아갔다. 이건 방금 당신이 날 때린 몫이야. 세 번째 뺨이 내려쳐졌다. 이건 우리 결혼기념일에 거짓말하고 그 여자와 놀아난 목. 네 번째 뺨. 이건 공동계좌에서 몰래 빼돌린 돈의 목. 다섯 번째 뺨. 이건 내가 뜬 눈으로 아이들을 돌볼 때 당신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던 밤들의 목. 박민준이 비틀거리며 피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지난 17년의 결혼 생활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았다. 내 모든 뺨은 통제력을 잃어서가 아니었다. 오늘 내가 물러서면 영원히 짓밟힐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뺨. 박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검붉게 변했다. 그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넥타이는 완전히 비뚤어졌다. 비싼 정장은 지금 그의 비참한 몰골처럼 구겨져 있었다. 나는 내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멈췄다. 분이 풀려서가 아니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내 손을 댈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대 연단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가슴에 똑바로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으로 어지럽게 떨어졌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고 재산분할 명세서였으며 송금 증빙 자료 사본이었다. 이 결혼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 내가 지난 3개월간 준비해온 서류들이었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내 목소리는 떨림도 막힘도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박민준 씨, 당신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뺨을 때린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되돌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난 이혼할 거야. 두 아이의 양육권도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나와 내 아이들에게 속한 모든 재산도 되찾을 거야. 박민준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점차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밤은 감정적인 소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나 이세연은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장내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박민준의 가쁜 숨소리와 바닥에 깔린 서류들이 에어컨 바람에 스치는 소리까지 똑똑히 들었다. 무대 아래에서는 수백 개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에게 쏠려 있었다. 누구도 더 이상 이것을 부부싸움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화려한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균열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민준이 허리를 숙여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의 글자들을 빠르게 훑어본 뒤 고개를 번쩍 들어 나를 쳐다보며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이세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지. 그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구기며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애썼다. 우리 부부 사이에 할 얘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사적인 일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웃음이었다. 사적인 일. 당신이 2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공동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내고 아내와 아이들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폭행했는데 아직도 그걸 사적인 일이라고 불을 낯이 남아 있어? 아래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무대 가까운 테이블에 앉은 몇몇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회사 창립 초기부터 남편과 함께 일했던 최 전무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외국에서 온 투자자들은 통역사를 통해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박민주는 상황이 더 이상 통제 불능으로 치닫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목소리를 바꾸고 몸을 낮추며 고통스러운 척했다. 세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 나중에 애들이 자기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흔들려서가 아니었다. 이 순간까지도 그가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삼을 만큼 냉혹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꽉 쥐었다. 내 앞에서 아이들 얘기 꺼내지 마. 지난 3개월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 과학 숙제 모형을 만든다고 새벽 일시까지 아들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딸이 고열로 앓을 때 밤새 뜬 눈으로 간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당신이 파트너와 회의 중이라고 말했을 때 누구랑 호텔에 있었지? 잊었어?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그가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내가 3개월간 침묵한 건 두려워서가 아니야. 충분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침묵했어.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 문드러졌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 침묵했던 거야. 아래에 있던 한지은이 마침내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사모님, 그만하세요. 이건 전적으로 민준 씨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완전히 패배하지 않은 자의 도끼가 남아 있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냉소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피해자 역할을 하려는 거야? 한지은이 입술을 깨물었다. 전 그저 그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모님 가정을 파괴할 의도는 없었어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장내가 한 차례 더 크게 술렁였다. 나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내뱉었다. 사랑한 건 죄가 아니지. 하지만 멀쩡한 가정에 끼어드는 건 죄야. 유부남에게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더더욱 깨끗하지 못하고. 한지은이 멈칫했고 박민주는 즉시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너 입 닥쳐. 나는 그 말을 듣고 경멸감만 치솟았다. 즐거울 때는 그녀를 보물처럼 안고 다니다가 일이 터지니 가장 먼저 버리려는 게 바로 그녀였다. 그런 남자를 나는 17년간 눈이 멀어 사랑했다. 생각할수록 나 자신이 한심했다. 나는 바닥에서 다른 서류철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박민준 씨, 오늘 밤일이 그냥 외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눈빛이 멈칫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류철을 들어보였다. 이건 지난 18개월간 회사가 목적 외로 지출한 내역서야. 이건 당신이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린 자금 대조표. 그리고 이건 회사 직원 명단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보낸 선물, 현금 봉투,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체 내역 목록이야. 박민준의 이마에서 땀이 눈에 띄게 흘러내렸다. 나는 내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외도는 그의 체면을 구기게 하지만 돈 문제는 정말로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다. 세연아.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거의 애원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 내 젊은 날의 하늘이었고 내 모든 신뢰와 가족, 미래를 걸었던 사람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사랑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단호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길 원해. 나와 내 아이들에게 속한 재산을 돌려주길 원해.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길 원해. 박민준의 소나귀에 종이가 구겨졌다.
나는 이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박민주는 내가 때린 뺨 자국으로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채 무대 중앙에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를 정말로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철이었다. 나는 이 남자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에게 체면은 매우 중요했지만 돈과 권력 그리고 회장이라는 자리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중요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의 지출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언급했을 때 그의 눈빛은 즉시 변했다. 아내에게 망신을 당한 남편의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난 자의 공포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세연아, 일단 내려와. 우리끼리 얘기하자.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그의 이가 꽉 맞물렸다. 정녕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야겠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를 막다른 길로 몬 건 당신이야. 당신이 날 배신했어. 당신은 가족의 공동 재산으로 내 연녀를 먹여 살렸어. 수백 명 앞에서 날 때렸고 이제 와서 당신 체면을 지켜달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박민준이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500개가 넘는 시선이 여전히 무대로 쏟아지고 있었다.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누구도 더 이상 송년회나 상품, 와인이나 음악에 관심이 없었다. 모두가 이 성공한 남자가 화려한 껍질이 한 겹씩 벗겨질 때 어떻게 버텨낼지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주요 주주들이 일어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마 변호사일 수도 다른 투자자일 수도 있었다. 누구든 간에 나는 오늘 밤의 일이 아주 멀리 퍼져나갈 것임을 알았다. 박민준이 다시 돌아섰다. 목소리가 훨씬 낮아져 있었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하지만 회사 일에는 끼어들지 마.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 웃음소리는 연회장 안에서 가늘지만 차갑게 울렸다. 이제 와서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부부 공동 계좌에서 2억 원 넘게 몰래 빼돌렸잖아.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애인이나 먹여 살렸지. 이제 와서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내가 안 끼어드는 게 이상하지. 그가 거의 이를 악물고 한 글자씩 내뱉듯이 다가왔다. 이세연, 지난 몇 년간 이 가정을 이 위치까지 올려놓은 게 누군지 잊지 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착각했네. 지난 몇 년간 당신은 무대 위에 서 있었고 나는 당신이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버텨줬어. 내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집을 담보 잡지 않았다면 당신 회사는 4년 전에 망했어. 내가 끌어온 인맥들이 없었다면 당신도 오늘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이 화목한 가정의 껍데기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난 몇 년처럼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지도 못했을 거고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은 무대 가까이 앉은 사람들이 한 글자도 놓치지 않을 만큼 크고 분명했다. 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임을 알았고 사실임을 알기에 더욱 두려워했다. 앞자리에서 한지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가녀리게 흐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의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였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무대 쪽으로 몇 걸음 다가오다 멈춰섰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저랑 우리 아기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장내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했다. 수많은 수군거림이 맹렬하게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나는 박민준을 쳐다봤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 진정한 절망감이 서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획 아래로 돌아서며 소리쳤다. 너 입 닥치라고 했지. 한지은이 굳어버린 채 두 눈을 크게 떴다. 아마 이 지경에 이르러 고급 호텔에서 자신을 안아주며 신분을 약속했던 남자가 그렇게 빨리 손을 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싸구려 같다고 느꼈다. 그들이 내 아이들의 삶을 짓밟아가며 키워온 그 더러운 사랑이 싸구려 같았다. 나는 서류철을 들어 올렸다. 박민준, 잘 들어. 오늘 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어. 하나,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법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나와 내 아이들에게 속한 몫을 돌려준 뒤 당신이 저지른 뒤처리는 스스로 해. 둘, 계속 버텨.
그럼 나는 이 모든 서류를 이사회, 투자자, 그리고 관계 당국에 보낼 거야. 박민준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완전히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에 나 자신도 몇 달 전에 나와는 낯설었다.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고 되뇌던 여자는 죽었다. 지금의 나는 누구의 체면을 지켜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공정함을 원할 뿐이었다. 박민준이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정말 날 죽음으로 몰아넣을 셈이야.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내가 모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당신이 밟고 설 발판이 되어주지 않는 것뿐이야. 말을 마친 후 나는 이혼 서류 뭉치 위에 펜을 올려놓고 그의 쪽으로 밀었다. 차가운 크리스탈 조명 아래 내 청춘의 전부였던 남자가 그곳에 서서 펜을 마치 목에 겨눠진 칼날처럼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서명하는 순간 이 결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송년회의 밤 한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묻히게 될 것임을 알았다. 펜은 나와 박민준 사이에 놓인 마지막 경계선 같았다. 그가 허리를 숙여 서명하기만 하면 우리의 17년 결혼 생활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산산조각 날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고 명성을 잃고 그가 수년간 앉아온 그 자리를 잃는 것임을 알았다. 박민주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느려서 그가 시간을 벌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안경을 다시 쓰고 찢어진 입가를 닦아낸 뒤 증오와 계산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세연, 여기에 서명하면 끝날 것 같아? 회사 자산은 나누고 싶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겐 주주들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수백 명의 직원들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내가 일단 이혼 서류만 먼저 내민 거야. 회사 몫은 나중에 처리할 테니. 내 마지막 말에 그의 동공이 수축했다. 아마 이 순간이 되어서야 박민주는 내가 더 이상 확인하는 말이 아님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가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가 이를 갈았다. 얼마를 원하는데? 그 질문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수년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으로 달래고 돈으로 맑고 돈으로 입을 막았다. 그는 한 번 깨진 것은 어떤 가격으로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내 인생을 팔지 않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그저 나와 내 아이들에게 속한 것을 되찾을 뿐이야. 그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변했구나. 나는 즉시 대답했다. 아니, 그냥 더 이상 바보같이 굴지 않을 뿐이야. 아래 장내에서 몇몇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었다가 다시 잦아들었다. 나는 모두가 박민준이 고개를 숙일지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처럼 체면에 죽고 사는 사람이 이 무대 위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손으로 자신을 치욕의 기둥에 못 박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손에 든 서류철은 시한폭탄이 될 터였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앞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요? 나는 순간 흠칫했다. 시어머니인 홍 여사님은 아까부터 가족 손님석에 앉아 계셨지만 방금의 혼란 이후 몇 줄 뒤로 물러나 계셨다. 이때 박민준이 부르자 그녀는 황급히 일어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집안이 망신당할까봐,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이 추락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세연아, 그녀가 무대 아래로 다가와 애써 위험 있는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문 닫고 얘기해야지. 네가 이러는 건 네 남편 얼굴에, 시댁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뭐가 달라. 나는 여러 번 내게서 돈을 받아가면서도 뒤에서는 내가 살림을 못한다고 흉보던 그 여인을 쳐다봤다. 나는 그저 남편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참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인내가 참으로 헛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 아들이 아내와 아이들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릴 때부터 이 집안 얼굴은 이미 더러워졌어요.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홍 여사님이 말문이 막혔다. 박민준이 즉시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서 처음의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 손을 벗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회장, 서명하는 게 좋겠소. 목소리를 낸 사람은 오랜 주주인 최 이사였다. 그가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침착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가정사에 우리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이 더 길어지면 내일 회사는 더 큰 폭탄을 맞게 될 거요. 여기서 먼저 멈추는 게 낫소. 박민준이 획최 이사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이 검붉게 변했다. 아마 그는 자신을 압박하는 첫 번째 사람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해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구도 영원히 같은 편이 아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구명조끼부터 찾기 마련이다. 나는 펜을 박민준 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똑똑히 들었죠? 서명해요. 박민준은 나를 보고 펜을 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수백 개의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그의 손이 떨리며 뻗어나왔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아파왔다.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내 길었던 인생의 한 시절이 단 하나의 잉크 자국으로 잘려나가는 것을 문득 느꼈기 때문이다. 17년간의 사랑, 결혼, 출산, 희생, 인내의 대가가 배신한 남자의 비뚤어진 서명 하나라니. 박민주는 서명을 마치고 뜨거운 숯덩이라도 던지듯 펜을 놓았다. 나는 허리를 숙여 서류를 집어들고 그의 휘갈겨 쓴 서명을 본 뒤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박민준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나 자신이 되기 시작했다.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자마자 장내는 마치 길고 긴 충격에서 깨어난 듯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훨씬 더 짙어졌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아니라 MJ그룹의 가장 화려한 송년회 밤 한가운데서 한 결혼이 파탄 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진짜 충격이었다. 나는 아래 장내를 내려다보았다.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박민준을 곧 불타버릴 도박판처럼 쳐다봤다. 나는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것이 퍼져나갈 것임을 알았다. 회사 내부 채팅방에서부터 투자자 커뮤니티,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게시물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운 대신 마치 수년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마침내 치워진 것처럼 가벼움을 느꼈다. 박민주는 그곳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부어오르고 붉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졌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완전히 비뚤어져 있었다.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불과 한 달 전 경제 잡지 표지에 실렸던 그 남자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홍 여사님이 급히 무대로 올라와 아들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가자, 이만하면 망신은 충분히 당했어. 박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시선은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채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세연, 서명했다고 네가 이긴 것 같아? 나는 그를 쳐다봤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침착하게. 나는 이걸 이겼다고 생각한 적 없어.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오늘 밤 내가 되찾은 건 나 자신의 명분일 뿐 가장 큰 빚은 아직 받아내지도 않았어. 이때 한지은이 갑자기 무대 계단을 몇 칸 뛰어 올라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두 손은 마지막 구명조끼라도 되는 듯 클러치를 꽉 쥐고 있었다. 사모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저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려는 건가요?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 가정에 끼어들어 내 남편에게서 돈을 받고 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가련한 목소리로 내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니.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네가 착각했네. 지난 2년간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건 너희 둘이었어. 나는 그저 내가 나갈 문을 열었을 뿐이고. 한지은이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는 임신했어요. 내 온몸이 단 한순간 멈칫했다. 더 이상 아파서가 아니었다. 그 말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그녀와 박민준 사이의 더러운 관계를 덮고 있던 마지막 천 조각을 스스로 찢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장내는 즉시 엄청난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홍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박민준이 획 한지은을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다. 입 닥치라고 했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물었다. 임신했다고 내가 침묵할 거라고 생각했어? 한지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사모님과 다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민준 씨가 저와 아이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가늘고 차가운 웃음소리는 나 자신에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네가 틀렸어. 저런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도 배신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제대로 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 한지은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아래 장내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다. 오늘 밤 파티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 박민준 씨의 합법적인 아내로서 저는 저희 가족의 공동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때, 제 명예가 짓밟혔을 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진실을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후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지겠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아래 좌석에 있던 최 이사가 일어섰다. 이번에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주주그룹의 두 사람이 더 일어섰다. 한 사람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박 회장님은 지금부터 모든 발언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아침 내부 회의에서 즉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박민준의 안색이 확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를 쓰러뜨린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한때 이익을 공유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물러서기 시작할 때 불타는 배에서 함께 죽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홍 여사님이 다시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자 아들아. 가서 진정하자. 하지만 박민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내 얼굴에 구멍이라도 낼 듯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낮았다. 이세연,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 당신을 사랑했던 걸 후회하고, 당신을 믿었던 걸 후회하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가정이 평온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후회해. 이제부터 후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말을 마친 후 나는 손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뺐다. 17년간 껴왔던, 한때는 내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백금 반지였다. 나는 그것을 무대 근처 테이블 위, 차갑게 빛나는 크리스탈 조명 바로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등을 돌려 내려왔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장내를 짓누르는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그 무대를 떠나는 순간부터 내가 짊어져 왔던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과 완전히 단절했다는 것을 알았다. 연회장 문 밖 서울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인내가 아닌 내 자신의 패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연회장 문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주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원은 내가 예전 로펌에서 일할 때부터 함께한 개인 비서였다. 나중에 나를 따라와 민준의 회사에서 법무 지원 업무를 맡았다. 그가 달려왔다. 손에는 내 코트와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긴장했지만 눈빛은 마치 지진이라도 목격한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세연님, 제 차는 호텔 옆쪽에 주차해뒀어요. 나는 코트를 받아 걸쳤다. 강변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왼쪽 뺨이 한 차례 더 화끈거렸다. 아까 무대 위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너무 솟구쳐서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이제 밖으로 나오니 쓰라림이 살갗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주원이 내 얼굴에 부은 자국을 보고는 이를 악물었다. 병원으로 모실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일단 호텔로 데려다줘. 주원이 잠시 멈칫했다. 집으로 안 가세요? 나는 한강 수면 위의 어둠, 도시의 불빛이 길고 비뚤어진 흔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쳐다봤다. 아니, 오늘 밤은 집에 안 가.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는 것이 평온이 아님을 알았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민준의 분노, 온갖 종류의 애원과 협박, 그리고 비난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그 굴레에 갇혀 지냈다.
오늘 밤은 그 집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차가 호텔을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내 휴대폰이 계속해서 밝아지는 것이 보였다. 박민준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12통, 시어머니로부터 7통, 모르는 번호로 3통, 연이어 메시지가 쏟아졌다. 전화 받아, 세연아, 일 더 크게 만들지 마. 집에 와서 얘기해. 우리 애들 미래까지 망칠 셈이야. 나는 거기까지 읽고 웃음을 터뜨렸다. 여전한 말투였다.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내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옆좌석에 던졌다. 주원은 아주 조용히 운전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머릿속에 수백 개의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실대교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주원 씨. 네. 내일 아침 8시에 내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세 사람에게 보내줘요. 첫째는 내 변호사, 둘째는 최 이사님, 셋째는 회계감사팀의 김 부장님. 주원이 백미러를 통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굳어졌다. 정말 거기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어. 몇 초 후 주원이 조용히 물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눈을 떴다. 차창에 희미하게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립스틱은 옅어졌으며 왼쪽 뺨은 붉게 부어오르고 입꼬리는 살짝 찢어져 있었다. 힘겨움과 냉정함이 뒤섞인 몰골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두렵지.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가장 두려워. 차는 잠실 근처의 더 작고 조용한 호텔 앞에 멈췄다. 내가 미리 골라둔 곳이었다. 호화로워서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었다.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주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전화를 받고는 내게 건넸다. 박 회장님입니다. 나는 받아서 귀에 댔다.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의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만족해? 나는 로비 카운터에 기댄 채 무대 위에서 뺨을 때리느라 여전히 약간 뜨거운 내 두 손을 쳐다봤다. 아니 아직. 그가 냉소했다. 그럴 줄 알았어. 전부 다 가지려는 거지? 재산, 회사, 아이들, 내 명예까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 명예는 당신이 스스로 불태운 지 오래야. 재산과 아이들은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익숙한 말투로 바꾸기 시작했다. 반은 달래고 반은 흥정하는 듯한. 세연아, 우리 17년을 같이 살았잖아. 네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지은이 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회사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 빛을 볼 수 없는 돈들이 있다고.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렇군. 마침내 그가 내가 기다리던 것을 건드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저편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일 만나자. 내가 설명할게. 오늘 밤은 아무것도 보내지 마.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가진 서류 더미 속에는 외도나 이혼보다 그를 더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었다. 너무 늦었어, 박민준. 나는 더 이상 당신 설명을 듣지 않아. 할 말이 있으면 내 변호사에게 듣게 해. 내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그가 소리쳤다. 이세연, 네가 감히 그렇게까지 한다면 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될 거야. 나는 멈칫했다. 협박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이 지난 3개월간의 내 직감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비정상적인 자금 뒤에는 내연녀를 먹여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 걱정이나 먼저 해. 오늘 밤 나는 겨우 당신의 껍질 한 겹만 벗겼을 뿐이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주원이 나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 세연님, 이제 단순히 이혼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나는 로비 천장에 작은 샹들리에를 올려다봤다. 그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불과 1시간 전의 연회장을 떠올리게 했다. 단지 이곳이 더 조용하고 마침내 내 마음의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다는 점만 달랐다.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단순히 이혼 문제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호텔방에 홀로 앉아 외도, 송금, 차명계좌, 비정상적인 계약서 등 모든 서류처를 다시 훑어보았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이름. 숫자는 볼수록 차가워졌고 암호화된 한 폴더의 끝에는 3년 전의 한 사고에 대한 메모 파일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 마우스를 오랫동안 멈추고는 천천히 열었다. 그 글들을 읽는 첫 순간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깨달았다. 내일 아침부터 이 싸움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노트북 화면이 내 얼굴에 차가운 푸른빛을 비쳤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몇 줄기 자동차 불빛만이 가느다란 빗줄기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방은 너무나 조용해서 내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내 앞에는 민준의 태블릿 PC에서 백업한 하드드라이브의 마지막 폴더가 있었다. 폴더 이름은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백 개의 업무 파일 사이에 묻히게 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 위장된 평범함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클릭해서 열었다. 안에는 몇 개의 계좌 대조표, 몇 개의 스캔된 계약서, 짧게 잘린 몇 개의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 없는 메모 파일이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가져갔다. 파일 생성일은 3년 전이었다. 회사 기술팀 직원 한 명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에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나는 그 일을 기억했다. 당시 지역신문은 짧게만 보도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야간 출장 중 사고를 당했다. 운전 미숙으로 차가 가드레일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회사 측은 아주 신속하게 장례 절차를 처리했다. 민준도 집에 와서 내 앞에서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안타깝다고, 너무 어린 나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저 남편이 책임감이 강하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그가 어쩌면 그 죽음이 다시 파헤쳐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 나는 메모 파일을 열었다. 첫 줄에 나타난 글귀는 내 손가락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궁건. 가족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 시 중간책을 통해 처리할 것. 자금 흐름 절대 노출시키지 말 것. 나는 그 몇 글자를 3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목이 메어왔다. 김구는 김영민의 약자였다. 김영민 25세 소프트웨어 기술팀 직원, 회사 내부 재무 시스템 테스트 부서에서 일했었다. 그가 기억났다. 키가 크고 마른 말이 없는 청년. 회사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한 번은 그가 민준에게 급히 보고할 일이 있다며 복도 밖에서 거의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그날 민준은 아주 차가운 얼굴로 나왔다. 나중에 그는 내게 그냥 경험 없는 젊은 직원이 쓸데없는 일로 서두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영민 씨는 죽었다. 나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다. 메모 파일에는 짧고 단편적인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분명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스스로 처리할 일을 상기시키는 초안 같았다. 김군이 데이터를 복사함, 예비 하드 드라이브 아직 못 찾음, 정비소 측 돈 받음, 가족 측 합의서 서명 거부 중.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똑바로 앉아 다시 한번 읽었다. 정비소 측 돈 받음. 단 그 한 문장만으로도 그 사고는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즉시 옆에 있던 녹음 파일들을 열었다. 대부분 소리가 매우 지지직거렸고 어떤 것은 차가 달리는 소리뿐이었으며 어떤 것은 키보드 치는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네 번째 파일에서 나는 한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걱정 마세요. 그 차는 검사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은 기술적 결함으로 날 겁니다. 그 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낮고 일정하지만 차가운 목소리. 확실해야 합니다. 그놈이 다시 입을 열 기회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헤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온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민준이 외도했다면 나는 타락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었다. 민준이 검은 돈을 빼돌렸다면 탐욕스러운 자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한 직원의 죽음에 손을 댔다면
그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한 번도 그를 제대로 안 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전화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번호였다. 나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아빠, 수화기 저편의 아버지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쉬어 있었다. 너 어디냐? 괜찮으냐? 단 그 두 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늘 밤 내내 나는 수백 명 앞에서, 민준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까지 버텨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내 몸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애들은 내가 사람 시켜서 집으로 데려왔다. 나무가 엄마 아프냐고 묻더구나. 안나는 아까부터 가방 메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눈을 감았다. 두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자 심장이 욱신거렸다. 나는 오늘 밤 이 전쟁의 서막을 열기로 선택했다. 아이들이 썩어빠진 가정에서 행복한 척하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느리게 들려왔다. 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아버지가 멈칫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노트북 화면을 쳐다봤다. 마우스 커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녹음 파일 위에 멈춰 있었다. 민준 씨가 더 큰 일에 연루된 것 같아요. 어쩌면 오래된 사건일지도 몰라요. 수학이 저편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글자 한 글자 무겁게 물었다. 증거는 있느냐? 일부는 있지만 결론 내리기엔 부족해요.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 혼자 다니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혼자 처리하려고도 하지 마라. 아빠가 내일 서울로 올라가마.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버팀목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도 내 뒤에 여전히 가족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느낌. 전화를 끊고 나는 주원 씨를 방으로 불렀다. 그는 아주 빨리 왔고 얼음주머니와 연고까지 셔왔다. 컴퓨터 화면을 보자마자 주원은 내 안색이 로비에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으시죠? 나는 노트북을 그에게 돌렸다. 이 파일 들어봐요. 주원이 헤드폰을 꼈다. 듣고 나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연님,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결혼 스캔들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손바닥을 덮개 위에 올려놓았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나는 이 메모 파일을 발견한 순간부터 내가 다른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죽은 사람을 위한 정의를 파헤쳐야 할지도 몰랐다.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새웠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앞에 열어두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듣거나 파일 하나하나 시간대 하나하나를 맞춰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불투명한 돈 문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했던 대조표에 나타난 이름들. 하지만 맞출수록 그림은 더 선명해졌다. 김영민은 불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갈 무렵 주원이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었다. 그는 잔을 책상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얼굴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세연님, 이 일이 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는 컵에서 피어오르는 얇은 김을 쳐다봤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주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증거를 숨길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아니, 너무 일찍 신고해서 증거가 충분히 탄탄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른 길을 찾을 시간을 벌어줄까봐 두려워. 사람 같은 민주는 만약 2단계까지 감히 나아갔다면 분명 한 겹의 껍질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주원은 침묵했다. 그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3개월의 조사는 민준이 결코 눈앞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한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항상 테러를 준비했고 항상 중간에 누군가를 두었으며 항상 다른 손이 더러운 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를 정말로 끌어내리고 싶다면 추측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내게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 일을 알았던 사람, 입을 다물었던 사람, 3년간 억울함 속에서 살아온 사람.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가 서울에 도착하셨다.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 방으로 들어오셨다. 머리카락은 작년에 베었을 때보다 더 희끗해졌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교단에 서셨을 때처럼 엄격했다. 내 왼쪽 뺨이 아직 붉게 부어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손이 굳게 쥐어졌다. 그는 내게 아프냐고 묻지 않고 단 한마디만 물었다. 파일은? 나는 아버지께 노트북을 드렸다. 그는 안경을 쓰고 거의 2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읽으셨다.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서야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나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영민 씨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마. 나는 그가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이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아침 9시가 다 되어 호텔을 떠났다. 주원이 운전했고 아버지는 뒷좌석에 나와 함께 앉으셨다. 구로구의 한 낡은 연립주택 단지로 향하는 내내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그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한 번은 영민 씨가 민준의 사무실로 서류를 가져가다 내 앞을 지나가며 아주 온화하게 웃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 나는 그를 그저 성실한 직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미소 뒤에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영민 씨의 집은 작은 골목 안에 있었고 낡은 회색 벽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영민 씨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몸집이 작고 나이보다 등이 더 굽었으며 눈은 아주 오랫동안 눈물을 다 쏟아낸 사람처럼 깊게 패여 있었다. 내가 이름을 말하자마자 그녀는 바로 알아차렸다. 박 회장님 아내 되시는 분이시군요. 나는 멈칫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내 얼굴을 기억할 줄은 몰랐다. 아마 영민 씨의 장례식 날 내가 민준을 따라 조문을 갔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그는 고인의 영정 앞에서 아주 정중한 말들을 했다. 회사가 책임지겠다고, 아무도 원치 않은 사고였다고, 가족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의 모든 말이 칼날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저는 그분의 아내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전 일을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오세요. 작은 집은 어둡고 비좁았다. 집 중앙의 제사상에는 영민 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아주 젊었다. 온화한 미소, 밝은 눈,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했어야 할 사람의 생기 넘치는 얼굴. 영민 씨의 아버지는 집 한쪽 구석에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씀이 어눌했고 얼굴이 한쪽으로 살짝 비뚤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내가 사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다. 숨을 헐떡였다. 영민 씨의 어머니가 급히 남편을 부축하고는 내 쪽으로 돌아섰다. 3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진심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가면 피하고 경찰서에 가면 서류는 여전히 사고로 결론나 있었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영민이 하나만이 희망이었어요. 그 애가 죽던 날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지 않았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 왜 의심하셨어요? 영민 씨의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장롱을 한참 뒤지더니 긁힌 자국이 많은 휴대폰 하나를 가져왔다. 죽기 사흘 전에 이 애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아주 더러운 일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걸 3년 내내 간직했어요.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주원을 쳐다봤다. 그는 즉시 내 뜻을 알아차리고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대충 확인하더니 말했다. 메모리 칩이 완전히 손상되지 않았다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정말로 증거가 있다면 가족분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천장에서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영민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고 휠체어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다. 저는 이날을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 영민이만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빚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과 그의 늙은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에 대한 빚이었다. 만약 그날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만약 민준 주변의 이상한 징후들을 더 깊이 들여다봤더라면, 어쩌면 모든 것이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어서서 돌아가려 할 때, 영민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불러 세웠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싸움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이번에는 죽은 사람이 침묵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작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햇살이 높이 솟아 하얗고 따가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졌다. 민준을 끌어내리려면 그가 3년간 묻어온 비밀의 시신을 뿌리째 파내야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민 씨의 휴대폰이 다시 살아나야 했다. 영민 씨의 집을 떠나는 길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낡은 휴대폰은 내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지난 몇 달간 내가 들었던 어떤 서류철보다도 무거웠다. 내 인생 최대의 싸움은 송년회 밤 무대 한가운데 서서 수백 명 앞에서 나와 한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가면을 벗겨내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썩어빠진 결혼 생활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손을 댈 용기를 내는 것이었다. 호텔에 돌아오자마자 주원은 즉시 전자데이터 복구 전문가인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의 이름은 황 실장이었고 예전에 서울의 한 보안 회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자로 일하다가 독립했다고 했다. 1시간도 안 되어 황 실장이 도착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 말이 적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장갑을 끼고 책상에 도구를 펼친 뒤 마치 귀중한 증거물을 다루듯 영민 씨의 휴대폰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밖을 내다보셨다. 주원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 멈춰서 황 실장을 한번 보고는 다시 돌아섰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고 누구도 감히 잡담을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저 휴대폰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0여 분이 지난 후 황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액정은 깨졌고 배터리도 다 됐지만 메모리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복구할 수 있나요? 황 실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장비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 라인들을 집중해서 쳐다봤다. 거의 20분이 더 흘렀다. 방 안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마침내 황 실장이 의자를 뒤로 밀었다. 일부 복구했습니다. 화면 캡처 사진 몇 장, 엑셀 파일 몇 개, 삭제된 메시지 일부, 그리고 녹음 파일 3개가 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보여주세요. 황 실장이 막 복구한 폴더를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은 내부 매출 대조표였다. 숫자들이 빽빽해서 눈이 어지러워 깊이 읽지는 않았지만 붉게 표시된 부분과 여백의 메모만 봐도 영민 씨가 불일치하는 항목들을 분명히 표시해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지방의 거의 유령 회사와 다름없는 곳과 체결한 용역 계약서였다. 계약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지만 업무 내용은 터무니없이 부실했다. 세 번째 사진은 영민 씨와 AT라는 사람 사이의 채팅 캡처였다. 영민 씨가 메시지를 보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 숫자가 은행에 제출된 보고서와 맞지 않습니다. 분식회계 정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주 짧게 대답했다. 입 다물어.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나는 화면을 쳐다봤다.
목이 바싹 말랐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영민 씨는 정말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는 두려워했다. 아주 많이. 녹음 파일 틀어봐요. 내가 말했다. 황 실장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오토바이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영민 씨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내일 박 회장님과 얘기해보고 잘 안되면 이세연 사모님께 전부 보내야겠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주원이 획 나를 쳐다봤고 아버지는 창가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다. 영민 씨는 나를 찾아올 생각을 했다. 영민 씨는 내게 진실을 보내려 했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한 채 완벽한 아내 노릇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황 실장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영민 씨와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다. 상대방이 말했다. 자네 아직 젊잖아. 스스로 무덤 파지 마. 어떤 일은 알고도 모른 척 해야 하는 거야. 영민 씨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눈 감고 서명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제출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다른 건 사기입니다. 상대방이 몇 초간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 부모님, 처자식 고생시키지 마. 파일은 바로 그 뒤에 끝났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너무나 명백한 협박이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안개는 없었다.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셨다. 들었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지막 파일 틀어요. 내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다. 황 실장이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처음에는 잔이 책상에 닿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다가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 마디만 듣고도 나는 그가 민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자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지. 돈 받고 퇴사하든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이 업계에서 사라지든가. 이어서 영민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불법입니다. 민준이 냉소했다. 이 바닥에서 크게 사업하려면 너무 깨끗하면 먼저 죽는 거야. 영민 씨가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미 백업해뒀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데이터는 외부로 전송될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녹음 파일 저편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철처럼 차갑게 낮아졌다. 그렇다면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똑똑하게 사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파일이 꺼졌다. 거의 1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주원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세연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이 너무 떨려서 서로 꽉 쥐어야만 겨우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충분했다. 그래, 적어도 이것만으로도 민준이 단순히 아내와 아이들을 배신한 쓰레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젊은 직원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황 실장이 천천히 덧붙였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기기 메모리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진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 보내지 않은 이메일 초안 하나만 있었다. 수신자는 나였다. 제목줄에 나타난 글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연님,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박 회장님을 믿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황 실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그저 화면을 영민 씨가 미처 보내지 못한 그 짧은 문장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낯선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떠올렸다. 하지만 나는 제때 그곳에 없었다.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그의 손은 무겁고 따뜻했다. 세연아,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억지로 삼켰다. 그래, 나는 무너지면 안 됐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원과 아버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 실장을 쳐다봤다. 즉시 전부 백업해 주세요. 한 분은 변호사에게, 한 분은 봉인해서 보관하고, 한 분은 제가 가져갈게요. 오늘 오후 저는 수사기관 사람을 만나러 갈 겁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벨이 울리는 전화를 쳐다봤다. 눈빛이 점차 차가워졌다. 나는 이번에 전화를 받으면 더 이상 아내로서 그와 이야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3년간 그가 묻어온 비밀을 마침내 땅 위로 끌어올릴 밧줄을 손에 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것이다. 휴대폰은 여전히 내 손바닥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화면에 박민준이라는 두 글자가 밝게 빛났다. 너무나 익숙해서 마음이 아플 정도였다. 한때는 그의 이름으로 전화가 오기만 해도 미소 짓곤 했다. 회의 중이든 아이 숙제를 봐주든 저녁을 짓던 중이든 나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것이 사랑의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다. 어떤 습관은 그저 보이지 않는 족쇄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 오래 차고 있어서 그것이 매일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나는 몇 초 더 통화를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 민주는 내 목소리가 그렇게나 평온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소보다 더 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어디야? 나는 즉시 대답했다. 당신하고 상관없는 곳. 그가 냉소했다. 그 웃음소리에는 더 이상 익숙한 자신감이 없었다.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를 평생 피할 셈이야? 나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데이터 사본을 쳐다봤다. 지금 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닐 텐데. 수화기 저편이 다시 침묵했다. 라이터 켜는 소리와 담배 빠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았다. 극도로 압박을 받을 때만 손을 댔다. 그 사실이 내게 한 가지를 더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정말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세연아, 나 너 좀 만나야겠어. 싫어. 내 말 끝까지 들어야 해. 들을 만큼 들었어.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네가 지금 뭘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각난 녹음 파일 몇 개, 불완전한 자료 몇 개 가지고 네가 고소를 잘못하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 몰라? 나는 등을 곧게 폈다. 그렇군.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지 못할 때마다 쓰던 익숙한 방식, 협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에게 물어볼 게 아주 많아. 예를 들면 왜 젊은 직원이 죽기 전에 내게 이메일을 남겨두려고 했는지, 왜 당신은 그를 따로 만났는지, 그리고 왜 정비소에 돈을 준 사람이 있었는지. 수화기 저편이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 너무나 조용해서 전화가 끊긴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몇 초 후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무겁고 어두워졌다. 너 너무 멀리 갔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을 더 깊이 보게 된 것뿐이야. 그가 거친 숨을 내쉬었다. 세연아,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만둬. 네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착각했네. 나는 더 이상 몰라도 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주원은 문 옆에 서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남자 앞에서 떨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아파하지도 않았으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았다. 사랑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사랑할 때는 그의 눈썹 찌푸림 하나에도 마음 졸였다. 사랑이 끝나니 그가 공포에 질린 순간에도 나는 그저 차가울 뿐이었다. 원하는 게 뭐야? 민준이 물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도 도덕을 들먹이지도 아이들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오직 상대의 입을 막을 대가를 알고 싶어하는 자의 아주 솔직한 질문만이 남았다. 나는 한 글자씩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진실을 원해. 그가 웃었지만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메마르고 날카로웠다. 정말 순진한 거야? 아니면 연기하는 거야? 진실은 너를 먹여 살리지도 우리 애들 둘을 먹여 살리지도 못해.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내가 말을 끊었다. 당신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 저편에서 숨을 내뱉었다. 좋아. 네가 거기까지 알았다면 나도 그냥 말하지. 영민이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백하지 않아. 그놈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돈을 요구했고 조건을 내걸었어.
나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거야.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즉시 나를 쳐다보셨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닫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놈이 그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어. 일이 그렇게 될 줄도 몰랐고. 나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지금 뭘 인정하는 거야? 그가 갑자기 멈칫했다. 아마 그때서야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가 물러서게 두지 않았다. 계속 말해봐. 어떻게 겁을 줬는데? 정비소에 돈을 줬어?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서 차를 손보게 했어? 아니면 누구 시켜서 영민 씨를 미행했어? 민준이 소리쳤다. 날 유도하지 마. 내가 유도할 필요도 없어. 당신이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라이터 켜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이번에 민준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탁해져 있었다. 세연아, 마지막으로 내 말 들어. 네가 가진 거 전부 들고 나한테 와. 내가 내 뜻대로 재산 합의서 다시 써줄게. 집, 돈, 아이들 양육권 다 너한테 줄게. 회사 지분도 일부 떼어줄 수 있어. 네가 여기서 멈추기만 한다면. 나는 눈을 딱 한 번 감았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그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때는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들까지 흥정의 대상으로 내놓을 만큼 두려워했다. 집, 돈, 아이, 지분. 예전에 그가 항상 꽉 쥐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 침묵과 바꾸기 위해 던져버릴 수 있었다. 몇 달 전이었다면 나는 아마 두 아이 때문에, 안정된 삶 때문에, 그리고 한때는 아주 아름다웠던 결혼의 마지막 여운 때문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영민 씨가 미처 보내지 못한 이메일이 있고 그의 어머니의 움푹 팬 눈이 있다. 뇌졸중으로 입이 비뚤어졌음에도 아들 이름이 나오자 휠체어를 내리치던 늙은 아버지가 있다. 나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질 권리가 없었다. 박민준. 나는 모든 정이 다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다. 나와 내 아이들에게 속한 것은 내가 법으로 직접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죽은 사람에게 빚진 것은 당신이 직접 갚아야 해. 저편에서 갑자기 소리쳤다. 이세연, 똑똑히 들어. 네가 감히 그 서류 뭉치를 밖에 내놓으면 나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내려올 거라고. 그때 가서 내가 미리 경고 안 했다고 원망하지 마. 나는 앞에 허공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목숨이나 먼저 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지금 수사기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환하게 밝아졌다. 그 전화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도에 그친 자백이었다. 그리고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했다. 나는 아버지와 주원을 향해 돌아섰다. 차 준비해요. 지금 바로 가야겠어요. 나는 만약 일시간을 늦추면 민준이 흔적을 지울 일시간을 더 벌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그에게 그럴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주원의 차는 흐린 서울의 오후를 가르며 달렸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노트북과 데이터 사본이 든 가방을 꽉 껴안았다. 손바닥은 차가웠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가끔 나를 쳐다보실 뿐이었다. 내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는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보고 겪은 모든 일들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려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했다. 어떤 순간에는 위로의 말이 불필요했다. 그저 굳건하게 곁에 앉아있는 사람 한 명만으로도 버팀목이 되었다. 우리는 시내 경찰청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지인이 소개해준 대로 우리는 경제 및 조직 범죄 전담 부서 소속의 한 수사관을 별도의 사무 공간에서 만났다. 나는 왜 비밀리에 만나야 하는지 이해했다. 만약 민준이 전화로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뒤에는 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일찍 알게 될수록 정보 유출의 위험은 커졌다. 우리를 맞이한 방은 낡은 건물의 2층에 있었다. 큰 간판도 소음도 없었다. 오직 긴 복도와 서류 냄새, 그리고 진한 차 향기만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자신을 강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돌려 말하지도 많은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앉으라고 권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변호사님께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전부 봐야겠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밝아졌다. 모든 폴더, 모든 녹음 파일, 모든 화면 캡처, 모든 수치 자료, 모든 채팅 내역, 모든 입출금 내역을 아침에 정리해둔 순서대로 보여주었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민준의 외도를 발견한 것부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태블릿 PC에 숨겨진 폴더, 김영민이라는 이름, 영민 씨의 집에서 가져온 낡은 휴대폰, 녹음 파일들, 그리고 조금 전 민준이 흥정을 시도하다가 공포심에 거의 자백할 뻔했던 통화까지. 강 팀장은 말을 끊지 않았다. 조용히 메모하며 가끔 멈춰서 녹음 파일을 다시 틀어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었다. 마지막 파일을 다 듣고 나서야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이 자료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가정이나 민사 사건의 범주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강 팀장은 내가 진정한 결의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식지 않은 분노로 말하는 것인지 가늠하려는 듯 몇 초간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는 물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물러서면 제 자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겁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여전히 등을 꼿꼿이 세우고 계셨다. 마침내 강 팀장이 수첩을 닫았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는 전부 접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를 통하지 않고 관련자와 단독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세연 씨의 휴대폰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고 동선도 파악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즉시 정비소, 자금 흐름, 그리고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비밀리에 확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바로 물었다. 영민 씨 가족은요? 강 팀장이 대답했다. 비밀리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난 3년간 정말로 협박의 정황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마침내 누군가가 영민 씨를 위한 정의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화면을 보고는 안색이 변했다. 세연님, 회계감사팀 김 부장님입니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켜라고 신호했다. 김 부장님의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연 씨, 지금 어디예요? 큰일 났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오늘 아침 회사 재무팀이 내부적으로 봉인됐어요. 원본 서류 일부가 사라졌고 보조 서버도 손을 댄 흔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민준 씨는 회사에 안 왔지만 그의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서류 상자 몇 개를 들고 나갔어요. 나는 책상 모서리를 세게 쥐었다. 역시나 그랬다. 그는 흔적을 지우는 데 있어서는 항상 한 발 빨랐다. 강 팀장이 내게 손짓했다.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였다. 그리고 직접 물었다. 누군가 서류를 가져간 것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수화기 저편이 멈칫했다. 아마 김 부장님은 낯선 목소리에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답했다. 네, 복도 CCTV로 세 사람을 봤어요. 그중 한 명은 박 회장님 개인 기사였고요.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몇 줄을 적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나를 쳐다봤다.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보셨죠? 오늘 한 발 늦었다면 내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이 싸움이 더 이상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반격을 시작했다. 애원이나 눈물, 아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없애고 연결고리를 끊고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청소하는 방식으로 강 팀장이 내게 종이 한 장을 밀었다. 자료 제출 확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이세연 씨는 수사 협조자이자 동시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어젯밤 무대 위에서 이혼 서류를 들었을 때보다 손가락이 더 떨렸다. 이 서명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단지 한 결혼 생활을 끊는 것이 아니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나와 내 아이들의 안전을 대가로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진짜 법적 싸움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내 손등에 손을 얹으셨다. 아무 말씀 없이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명했다. 펜촉이 멎자마자 강 팀장이 일어섰다. 바로 돌아가십시오. 예전 집으로는 가지 마시고 혼자 다니지도 마십시오. 박민준이 또 전화하면 저희가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민준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저편에서 공포에 질려 숨가쁘게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저예요. 한지은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무슨 일로 전화했어?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내더니 울먹이며 말했다. 민준 씨가 저를 찾고 있어요. 제가 녹음 파일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어젯밤에는 무서워서 말 못했지만 지금 사모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의 내연녀, 어젯밤까지만 해도 혐오감에 고개를 돌리고 싶었던 그 여자가 지금 민준의 모든 퇴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쫓기고 있다면 그것은 민준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손가락 끝이 저릴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수화기 저편의 한지은은 여전히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목소리는 마치 아주 멀리 도망쳐온 사람처럼 끊어졌다. 사모님, 저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아침부터 그 사람이 사람을 풀어서 저를 찾고 있어요. 어젯밤 파티 끝나고 돌아온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뭘 더 가지고 있는지 물었어요. 나는 강 팀장을 쳐다봤다. 단 한 번의 눈빛 교환으로 그는 긴급한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지금 어디야? 한지은이 몇 초간 흐느끼다가 대답했다.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작은 카페에 있어요. 밝은 데는 못 앉겠고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아 있어요. 혼자 오시면 안 돼요. 마지막 말에 나는 멈칫했다. 나는 그녀가 도움을 청하거나 흥정을 하거나 아니면 민준을 팔아넘겨 제 살기를 찾으려고 전화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외에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강 팀장이 즉시 일어섰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차를 바꿔야 합니다. 주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먼저 나가 준비했다. 내가 막문을 나서려 할 때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어떡할 거냐. 나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알아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놓칠 수 없어요. 20분 후 우리는 카페에 도착했다. 터미널 뒤편 좁은 길에 숨겨진 작은 카페였다. 간판은 낡았고 노란 불빛은 희미했으며 손님은 많지 않았다. 강 팀장과 동행한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나와 주원이 뒤따라 들어갔다. 아버지는 계획대로 차에 남아 계셨다. 문에서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나는 한지은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녀는 벽 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헐렁한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는 급하게 묶었으며 얼굴에는 화장기라고는 거의 없었다. 전날 밤 파티에서 샴페인색 원피스를 입고 붉은 입술과 달콤한 눈빛을 하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나를 보자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눈은 퉁퉁 부었고 눈 밑은 뜬 눈으로 밤을 샌 듯 검게 그늘져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차갑게 말했다. 말해봐. 한지은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테이블에 바싹 몸을 숙였다. 그 사람이 제가 녹음 파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날 밤 술에 취해서 차 안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디에 가지고 있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요. 예전 핸드폰에서 옮겨놨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던 강 팀장. 하지만 나는 그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USB를 쳐다봤다. 어젯밤에는 왜 말 안 했어? 한지은이 입술을 깨물었.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제가 조용히 있으면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돈도 주고 저랑 아기도 책임져 줄 거라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발 말 많은 사람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쳐다봤다. 무고한 사람을 동정하듯 그녀를 동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갑자기 깊은 심연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기분을 이해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한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그 눈에는 더 이상 교태나 계산적인 빛이 없었다. 오직 노골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살고 싶어요.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돈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입막음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 언젠가 내가 이런 어두컴컴한 카페에 앉아 전 남편의 내연녀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듣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있는 법이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USB 줘. 한지은이 그것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나는 강 팀장 쪽으로 돌아섰다. 그가 다가와 USB를 받아들고 가져온 미니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열렸다. 녹음 파일은 단 하나였다. 그는 먼저 헤드폰을 끼고 몇 초간 듣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만으로도 이 파일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빛만으로도 나는 헤드폰 한쪽을 내 쪽으로 끌어왔다. 녹음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탁하게 잠겨 있었다. 그 김영민이라는 놈, 멍청한 놈이야. 데이터 몇 개 쥐고 있다고 나를 협박할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런 놈은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개나 소나 다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른다고. 이어서 한지은의 가볍고 떠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민준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차가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나는 거지. 이 세상에 재수 없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야? 사람들이 제때 입만 다물 줄 알면 돼. 나는 헤드폰을 확 벗어던졌다. 온몸이 얼음 동굴에 던져진 것 같았다. 완벽한 자백은 아니었지만 그의 연관성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조각이었다. 한지은이 나를 쳐다봤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저 그 부분 듣고 나서야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저를 아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냉소했다. 이제 똑똑히 봤겠지? 그 남자는 아무도 아끼지 않아.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은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더니 새파랗게 질렸다. 그 사람의 사람들이에요. 강 팀장이 벌떡 일어섰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막 7인승 차에서 내리더니 눈을 빠르게 굴려 카페 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민주는 이성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연결고리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다. 강 팀장이 짧게 신호했다. 뒷문으로. 주원이 즉시 의자를 끌어 시야를 가렸다. 나는 한지은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조리대 뒤에 작은 통로로 빠져나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무서울 정도로 맑아졌다. 지금 내 손에는 아주 강력한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민준의 사람이 이곳에 나타난 순간부터 나는 그가 정말로 마지막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하고 있었다. 카페 뒷문은 어둡고 축축한 좁은 골목으로 이어졌다. 나는 한지은을 내 옆에 바싹 붙여 끌고 갔다. 등 뒤에서는 이미 카페 안에서부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 팀장이 바로 우리 뒤에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해서 차로 가. 주원은 이미 몇 걸음 앞서 달려가
나무 그늘에 숨겨진 차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차 안에 계시던 아버지는 내가 한지은을 끌고 오는 것을 보자마자 상황이 평범한 만남을 넘어섰음을 알아차리셨다. 우리가 차에서 불과 10m도 안 떨어진 바로 그 순간 반대편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다. 한 명은 검은 재킷을, 다른 한 명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한지은이 바들바들 떨었다. 저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한 명이 저를 따라오는 걸 봤어요. 강 팀장이 우리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물러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서둘러 달려들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나는 이것이 더 이상 협박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민주는 수사기관이 포위망을 좁히기 전에 모든 연결고리를 정말로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갑자기 길 저편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두 남자가 흠칫했다. 바로 그 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아주 빠르게 달려와 골목 입구에 급정거했다.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복 차림의 두 사람이 내렸다. 강 팀장이 즉시 신분증을 들어 보이며 날카롭게 외쳤다. 꼼짝 마. 두 남자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 명은 골목 입구에서 바로 잡혔다. 다른 한 명은 시동이 걸려 있던 차에 올라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짧은 충격 속에서 여전히 한지은의 손목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려서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강 팀장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장 차에 타세요. 차는 짙어가는 오후를 가르며 달렸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한지은은 문에 바싹 붙어 앉아 배를 감싸 안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꾸짖지도 묻지도 않으셨다. 그저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다. 이제 알겠느냐? 이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다. 내가 무대 위에 서서 박민준을 폭로하던 밤, 나는 한 결혼을 끝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간을 덮고 있던 껍데기를 통째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예전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강 팀장의 조치에 따라 우리 일행은 시내 근처의 임시 아파트로 옮겨졌다. 밖에는 사람이 상주하며 지키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강 팀장은 한지은에게 즉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뜨거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입술은 여전히 파랗게 질려 있었다. 거의 10분이 지나서야 그녀는 첫 줄을 쓸 수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쳐다봤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용서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때 돈과 화려함에 기대려 했던 한 여자가 이제 자신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떨면서 진술서를 쓰는 모습을 보니 그저 아주 피곤한 기분만 들었다. 예전처럼 증오가 크지는 않았다. 그저 탐욕과 환상, 그리고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선택한 것의 결과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날 밤 9시가 다 되어갈 무렵 강 팀장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주 짧게 통화했다. 단 몇 마디였지만 들을수록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전화를 끊고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세연 씨가 언급한 정비소와 회사 보조 자료 창고 두 곳 모두입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시간이 맞을까요? 그가 대답했다.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았다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이 일이 길어질수록 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분명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밤 10시가 넘어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이번에는 아들이었다. 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나무야. 수화기 저편의 아이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엄마, 괜찮아? 목이 메어왔다. 수많은 증거와 진술, 추격과 계산 속에서 지난 이틀간 나는 내가 대답을 기다리는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작게 말했다.
너랑 동생은 어때? 저랑 안나는 외할아버지 댁에 있어요. 안나가 자꾸 엄마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서 희미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나는 아이들을 썩어빠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아이들을 결코 평온하지 않은 나날들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나무가 잠시 침묵하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가 정말 나쁜 짓 한 거야, 엄마?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어두운 창문에 희미하게 비친 내 모습을 쳐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어른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는 아이들에게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것들도 있단다. 하지만 엄마가 한 가지 약속할게. 두 사람이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게 하지는 않을 거야. 수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어렸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단했다. 그럼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엄마 무서워하지 마. 바로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버렸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아래로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이 밝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다니고 저녁을 먹고 웃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이 도시 어딘가에서 민준이 도망치고 흔적을 지우고 심지어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가 완전히 무너지든가 아니면 내가 그의 가장 위험한 반격에 직면하게 되든가. 강 팀장이 내 등 뒤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 밤은 잠들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정말로 무너지기 전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아니까요. 동이 트자마자 강 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파트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식어버린 물컵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강 팀장은 1분도 채 안 되어 전화를 끊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무겁지만 단호했다. 잡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잡았는지 묻지 않았다. 어젯밤 내내 모두를 활시위처럼 긴장하게 만든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디서요? 항구 근처 낡은 창고에서요. 화물차에 숨어 남쪽으로 도망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눈을 딱 한 번 감았다.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통쾌하지도 즉시 안도감이 들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것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버텨온 탓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방구석에 앉아있던 한지은은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동정을 구하는 울음이 아니었다. 마침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울음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며 느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가자. 나는 강 팀장을 따라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사무실에 도착했다. 방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밤의 습기를 머금은 시멘트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해 보였다. 불과 며칠 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했다. 나는 2층 복도에서 민준을 마주쳤다. 그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손은 앞으로 모아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졌으며 눈은 움푹 패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송년회 밤 수백 명 앞에서 무대에 올랐던 그 단정한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나를 보자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감도 익숙한 달램과 흥정, 협박도 없었다. 오직 퇴로가 막혔음을 아는 자의 어둡고 지친 기색만이 남아있었다. 세연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남자를 보며 더 이상 내가 그에게 속해 있거나 그가 내 인생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마치 내 젊은 시절을 스쳐 지나가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왜?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질문은 3년 전에 당신 자신에게 했어야지. 그가 냉소했다. 비뚤어지고 실패한 미소였다. 네가 이겼어. 재산, 회사, 명예 전부 네가 가졌잖아. 뭘 더 원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 것 아무것도 뺏지 않았어. 나와 내 아이들에게 속한 것은 내가 되찾았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이 잃은 것들은 당신이 스스로 놓쳐버린 것들이고. 그는 침묵했다.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고통의 매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무리의 느낌이었다. 진정한 마무리. 박민준,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믿었고 내가 충분히 참고 희생하면 이 가정이 평온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결혼을 죽이는 건 외도뿐만이 아니야. 한 사람이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는데 다른 한 사람이 여전히 눈 감고 함께 살려고 할 때 그때 죽는 거야. 그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더는 필요 없었다. 그날 오후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다. 박민주는 분식회계, 자산 횡령, 증인 협박, 그리고 김영민의 사고를 둘러싼 비정상적인 정황들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구속되었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확대되었다. 회사는 임시 경영진을 꾸렸다. 재산과 양육권에 대한 법적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는 더 이상 법의 절차를 지켜보러 남지 않았다. 법은 법이 할 일을 하게 두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두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늦은 오후 나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나무가 가장 먼저 달려나왔다. 아이는 나를 꽉 껴안았다. 너무 세게 안아서 내가 허리를 숙여야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안나가 뒤따라 나왔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다. 그때 그 모든 무대와 서류, 녹음, 추격과 대립 끝에 나는 비로소 눈물을 터뜨렸다. 져서 우는 것도 이겨서 우는 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나와 내 아이들을 거짓으로 가득 찬 집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는 것이었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더 이상 성공한 기업가의 등 뒤에만 서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이 되었다. 내 두 발로 서고 내 아이들을 키우고 폐허 위에서 내 삶을 다시 세웠다. 나는 여전히 영민 씨를 기억하고 그 작은 골목집에서 만났던 늙은 어머니의 눈을 기억하고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라고 말하던 아들의 전화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어떤 폭풍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썩어 빠진 것들을 깨끗이 쓸어내고 무엇이 정말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보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것을.